그리고 이게 참 지금 그 누리호가 발사를 연기했대요. 속보가 떴네요. 예, 발사 연기. 하여튼 하여튼 100% 가장 안전하게 가능성 높게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하루 이틀 연기하는 거야 이게 대수입니까?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해서 원래 6월 14일에 쏘려다가 그쵸? 하루가 연기됐죠. 예, 그다음 이제 16일에 쏘려고 했었는데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강풍으로. 예, 나중에 언제 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6월 15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발사가 연기된 거지 내용 자체가 변하는 건 없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리호는 작년 10월에 쐈는데 그때는 진짜 위성이 아니라 위성 모사체. 그렇죠. 가짜 위성 네. 이런 거였고 약간 조금 도달거리가 좀 못 미쳤었죠 그때는.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진짜 위성 싣고 중요한 거는 누리호도 이제 성공을 해야겠지만 투자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관련주들, 우주항공 산업들. 예. 먼저 누리호 지난해 10월에 발사된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리호가 3단 로켓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단 로켓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까지 잘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3단이 날아가는데 불이 붙다가 조기 연소가 그러니까 조기의 연소가 중단이 됐어요. 46초 정도 먼저. 그러다 보니까 목표한 고도까지 거의 갔는데 얘네가 그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려면 특정 속도를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정 궤도에 딱 가야죠. 궤도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초속 7.5km? 초속 7.5km? 예, 그러니까 초당 7.5km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6. 몇 킬로에서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지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고도에는 거의 도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속도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그 궤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거의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유가 거의 고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좀 픽스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위성을 띄우는 것 자체에 99.9%는 없고 그쵸. 100%가 돼야 되는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본다면 자료 혹시 좀 띄울 수 있나요? 네. 그 누리호 제가 이번에 자료 쓴 거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1단 여기가 1단 여기가 1단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2단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이고 3단이랑 같이 들어있는 게 페이로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위성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 꼭지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왜 나로호 2013년에 저희가 몇 번 실패하고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게 나로호 실패할 때는 이 페어링이 뚜껑이 제때 안 열려서 실패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이번에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연기가 물론 됐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기사에서는 기자님들이 좀 어떤 분들은 이게 대한민국이 7번째 발사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자국 기술로 자국 기술 7번째로 발사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자국 기술로 이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10번째 국가가 맞고요. 7번째는 뭐냐면 액체 엔진 기술로 하는 겁니다. 국가가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7번째로 대한민국. 근데 그 전에 고체 연료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북한 해가지고 몇 개 국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액체 연료로 한 이제 7번째 국가인 거죠.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컨트롤하기가 액체 연료가 더 힘들다고 엄청 힘들죠. 액체 연료가 훨씬 힘들고. 근데 결국에는 고체 연료는, 고체 엔진은 컨트롤하기 쉽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아니면 좀 엄청 상위 기술인 재사용 로켓에서는 무조건 액체 연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누리호의 성공.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액체 방식으로 연료를 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고 그리고 엄청 우수한 기술인 거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상장사들이 좀 연관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있는데 이게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으니까 연관 기업들을 사볼까?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오해가 있어요. 너무 단기적이죠. 그러니까 단기고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발사를 했는데 관련 기업들이 사실 그러니까 물론 후속 발사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3차, 4차, 5차 있고 또 미래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300여 개가 돼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주도한 거는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 카이.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한 거는 이 누리호를 만들 때 총조립.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체계 완전 총조립 네. 총괄을 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로켓의 핵심인 엔진 개발. 엔진. 예. 엔진 개발. 1단, 2단, 아까 3단 엔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 그러니까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 네. 얘네 런치하는 그 발사대를 또 제작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조금씩 부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쪽으로 네. 좀 부품을 개발하기도 했고. 또 그 인공위성에는 또 각 대학교들 같이 좀 참여를 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큐브 위성이라고. 예. 지난 10월에 발사된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위성 모사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기능을 안 하는 위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사할 예정인 누리호 2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검증 위성이라고 네. 해서 이게 위성이 진짜 잘 돌고 있는지 좀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위성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안에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한 몇 킬로짜리, 한 3kg에서 9kg짜리 조그마한 위성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과학적으로 좀 탐구하기 위한 그런 네. 큐브 위성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발사를 인해서 뭔가 투자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트리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이제 자제하셔야 되는 거. 근데 그게 누리호 발사가 근데 성공하면 좀 유의미한 거는 네. 결국엔 그거예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 국내 우주 산업에서 정부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2차 외에도 6차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네. 6차 발사까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달에 과기정통부에서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예비 타산성 조사로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세대 발사체는 뭐냐면 지금은 고도 한 700km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네. 있으면 고도 700km. 네. 근데 차세대는 그 3만 킬로를 넘어서 정지궤도 위성을 넘어서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엄청난 거죠. 예, 예, 예.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예비 타산성 조사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차세대 발사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031년에 달에 도착하는 네.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제 바람으로는, 개인적인 바람, 산업에 좀 연관된 산업을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바람으로서는 이게 좀 잘 성공을 해서 네.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주청,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나사가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좀 격상이 된,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좀 연구 그쵸. 기관, 예, 공공기관처럼 돼 있는데,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사처럼 좀 더, 일본에는 작사 이렇게 좀, 그리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유럽에도 ESA 같이 이렇게 좀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좀 격상을 시켜서 국가적인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리호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누리호에 투입된 사업비, 누리호에 투입된 인력들에 비해서 네. 이게 7번째로 발사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하면 아하.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또 뒤에 보면 다른 국가들도 뒤처져 있는 데들이 많아요. 네. 국가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초기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뭐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익을 얼마나 좀 올릴 수 있을까? 그것도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하면서. 네. 근데 미국처럼 완전히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는 그 시장 자체가 크니까, 미국에서 하면 그게 글로벌 사업이니까 이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건 사실 이게 글로벌 사업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업비가 투입된 게 막 10몇 년에 걸쳐서 한 2조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서 이게 매출에 반영되다 보면, 그것도 한 300개 기업이. 네. 네. 그러니까 잘 보이지가 아마 않을 거예요. 매출액이 반영되는 게.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발사 이후에는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네. 민간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나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57년 러시아가 처음 발사하고, 네. 구소련이, 그리고 58년에 이제 미국이 처음 발사를 하고, 그때부터 나사가 엄청나게 컸는데, 사실상 냉전 시기에 이런 경쟁에서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네. 그때 미국 국민들이 말했던 게,
이제 굳이 나사에 돈 그렇게 갖다 부을 필요 있어? 그렇죠. 라고 했던 거고, 예산 삭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산업은 발전을 시켰어야 했으니까 네. 나사가 했던 게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시켰던 거예요. 네. 나사 기술자들을. 네.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그런 기술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이렇게 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호가 유의미한 부분도 두 번째 발사 이후에서는 항우연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민간 쪽에서 더 커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항공우주부터 네. 왜 이렇게 날아가요, 얘는? 그러니까 사실 방산업종이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길게 보잖아요. 네. 2016년도부터 방산업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어요. 내리막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지난해를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반등한 이유도 일단 방산업종 자체가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작년부터 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네. 부각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비 각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네.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해외에서 사오던 거를 국내에서 좀 방위력 개선비를 국내 기업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내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어요. 관심들도 높아지고. 천궁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제트기라든지 이런 기술 예. 부분들이 많이 수요가 되면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높아졌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좀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보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보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방산 쪽은 원가가 보존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네는 뭐 한 10%면 10%만 먹어. 그리고 이만큼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예, 다 사줄게. 뭐 이런 다 만들어 놓고 네. 우리가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이 정도로 팔겠습니다 하고 나서 사후 정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가를 보존해주고. 근데 그게 또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게 뭐냐면, 요즘에 재료비 같은 거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쵸. 원가가 많이 깎이는데, 사실 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 반영을 해주나요?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재료비가 사후 정산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비싸게 사줘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LIG 넥스원 네. 같은 회사들은 해외 매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 대비해서 수주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 수주가 엄청 크거든요.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면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방산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확 부각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네. 북유럽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네. 이거 좀 군비를 늘려야겠다. 늘려야겠는데 그렇죠. 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물론 이게 무기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야겠다고 해서 뭐 다음 달에 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얘네도 예비 타산수 조사를 할 거고, 네. 그리고 컨택이 되면서 무기를 이렇게 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렉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방산업종들한테 사실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었던 거죠. 거기도 그러면 이번에 막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되고 막 이렇게 됩니까? 막 재평가가 되고? 근데 예. 그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보다 실적도 같이 좋아지니까 네. 같이 그냥 양방으로 가는구나. 양방으로 가는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가서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지금 혹시 목표 주가를 쓰는 그 방산주가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넥스원이랑 LIG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넥스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8,000원 쓰고 계시네요. 네. LIG 넥스원은요? 네, 넥스원은 103,000원인데 제목이 든든하다. 아니 원래 든든한 일을 하는 회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던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 네. 안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가고 수주도 들어오고, 그런 매크로적인 안 좋은 부분들, 뭐 재료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비켜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근데 에어로스페이스랑 넥스원은 조금 다른 게, 네. 넥스원은 진짜 방산만 해요. 그렇죠. 사업 부문이. 예, 예.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하나그룹의 중간 지주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 중에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수도 있고, 네. 이제 민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가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산 쪽을 더 주고 싶다. 방산이 좋을 땐 넥스원 쪽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러면 넥스원인 거고. 그러니까 항공우주 민간 기술까지 보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민수 부문이 또 좋아지는 부분, 예를 들면 뭐 CCTV, 뭐 하나테크의 CCTV 중국 예. 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민수 기업들이 많아요, 이 자회사 중에. 예. 그러니까 뭐 테크윈이라든지 아니면 정밀 기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뭐 삼성 것도 그렇고 인수를 좀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서 좀 그쵸.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네. 인텔리안 테크는 그 저궤도 위성, 그 뭐라 해야 되나, 지상에 있는 이제 접시죠, 신호를 받는. 네, 저궤도 통신의 안테나, 그러니까 해상용 안테나도 하고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6월 들어서, 잠깐만요, 월봉 한번 볼게요. 인텔리안 테크가 6월에만 26.85% 빠졌네. 많이 빠졌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뭐 회사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봉으로 보시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보시면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며칠 안 말하면 됐어요. 네, 저 최근 빠진 부분을 제외하면 네. 사실 매크로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어요. 6월 초까지는 잘 버텼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다 빠지는데 네. 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인텔리안 테크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됐어요. 공식 편입이 됐고 이제 편입이 150 지수에 들어간다라는 건 곧 뭐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공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면 야, 너 뭐야? 인텔리안 테크? 너 왜 딴 데 다 조정받는데 너만 조정 안 받았어? 그쵸. 너도 같이 맞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에, 사실 비단 인텔리안 테크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스닥 150 편입된 거, 금요일 기준으로 편입된 거 보시면 예. 엄청나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고, 그 이유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자체가 아직 비싸다라는 평가인데, 신입생들 들어왔네? 그래, 너 아직 매운맛 못 봤지? 매운맛 못 받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공매도 물량인 거고, 실제로 금요일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10%를 넘기면서 월요일 날에는 공매도 금지까지 났어요. 하루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펀더멘탈 쪽에서 혹시 안 좋은 뉴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건 똑같고, 지금도 향후에도 이게 쭉 이어질 텐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고객 사이에 어떤 위성 발사 일정이 지연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상용 안테나 만들 때 뭐 스틸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재료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금요일부터 빠졌던 그러니까 부분이 갑자기 금요일부터 그럼 재료비가 비싸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비가 원래 좀, 그러니까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원가 쪽에서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매출액 잘 나왔고, 2분기 때도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기에 공매도를 맞게 됐죠. 하지만 근데 그런 수급적인 왜곡 외에는 크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이유는 없네. 근데 계속해서 수급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단기에 얼마까지 빠질 거 있냐, 이거를 맞추는 게 사실상. 아니,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영역도 아니죠,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으로 저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나 원래 올해 들어서 다 안 좋았지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뭐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대외적인 환경 또 수급적인 요인 여러 가지 막 엉겨 붙으면서 뭔가 하는 게 가늠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많이 좀 공매도 물량이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공매도 칠 때 애널리스트들한테 조언 구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헤지펀드들도 그 해외 물량,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이 치는 거라서. 해외가 주로. 그죠? 공매도 그러니까 전부 다 물량들이 해외에서 지금 들어와서 공매도 치는 거예요. 물량들 보면. 참 안타깝네요. 이럴 때 좀 공매도를 조금 반대로 엿먹일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회사에서 뭐 무상증자를 한다라든지 배당 확대를 한다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무상증자하는 기업들만 날아가고. 그러니까 무중 테마가 생겼어요 지금.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크는 해봤지만 뭐 큰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하고 함께 했는데 다음에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뭔가 호재거리를 찾고
예, 주가 릴레이팅 재평가될 수 있는 걸 찾는 그런 요인들을 찾는 네. 시간이 좀 하루빨리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란 직업을 하면서 네. 장이 좋을 때만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나 안 때도 좋을 때나. 투자자분들한테 말아서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작용이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그렇게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네네.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은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십니다. 네네. 많고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좀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 활동을 좀 감안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또 힘드신데 아무튼 또 다음에 또 좋은 리뷰도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뷰도 또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 전기차와 2차전지를 빼놓고는 투자를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놓친 게 무엇이기에 저렇게 날아가는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지금 놓치면 안 될 기회는 무엇일까요? 문과생도 이해하는 2차전지 산업, IT 산업계 1타 강사 호돌이 우황재 작가가 2차전지 기술부터 응용 투자까지 가장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수강생에게는 소장 가치가 높은 140페이지 이상의 컬러 교재를 배송해드립니다.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멘톡에서 신청하세요.